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경제학자 박상준입니다. 저는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로 거시경제와 금융경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저는 버블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그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일본인들이 깨달은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패전 이후 일본 경제가 어떻게 재건될 수 있었는지, 버블이 어떻게 형성됐고 붕괴됐는지, 버블의 붕괴는 일본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위기의 일본 경제, 과연 한국은? 일부 버블의 형성과 붕괴입니다. 작년 2022년 한국에서 일본의 신문 기사와 책이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 하는 신문 기사, 또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왔고 일본 경제학자들이 쓴 글인데 일본보다 한국에서 오히려 파장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본이 이제 정말 망했구나, 선진국에서 탈락하는구나, 또 이제 한국이 더 잘 산다고? 이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쓰신 일본인 교수님은 한국에서 하도 인터뷰가 요청이 많아서 곤란할 지경이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서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선진국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흥분하기보다는 일본이 어떻게 선진국에서 이제는 선진국 탈락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저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그리고 과연 일본이 어렵기만 한 것인지, 또 일본인들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또 그 경험이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소득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더 잘 산다고 하는데 좋지만 이것이 과연 정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세계은행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실질 GDP를 보면은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월급 계좌에 월급이 찍히면은 그것이 우리의 소득이 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 소득을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잘 사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 소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어느 나라가 잘 사는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구매력인데요. 이 구매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당 소득을 보면은 2018년에 이미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고,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1년 데이터를 보면은 한 사람당의 실질 소득 혹은 실질 GDP는 한국이 일본보다 8%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혹은 일본인 경제학자가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가난하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하다라는 말보다는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하다, 혹은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게 부유하거나 선진국이다, 대등하다,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을, 소득면에서 일본을 추격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표를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의 자살자 수를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데 오히려 한국이 자살률은 더 높습니다.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의 자살률을 따라가 보시면은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중반까지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오면서는 자살률이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2000년대 후반 자살률이 많이 높아진 뒤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역시 일본보다는 많이 높은 상태고 과거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은 사실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더 잘 사는데 왜 자살률은 높은 것일까요? 또 출산율이 소폭 회복된 일본과 달리 한국의 출산율은 0.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이제는 구매력 기준 소득이 낮은 일본이 자살률이 낮아진 이유, 또 출산율이 소폭 회복된 이유, 이것을 알면은 한국에도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선 일본에서 어떻게 버블이 형성됐고 어떻게 버블이 붕괴됐고 그 뒤에 장기 침체가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이 버블의 형성을 보기 위해서 우선은 1945년 일본의 패전 직후로 가보겠습니다. 1941년까지는 일본에서 1인당 GDP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부터는 전쟁으로 군수물자를 만들고 인력이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다른 경제 활동에 인력을 쓸 수가 없었고 자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2년부터는 1인당 GDP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망 직전에는 도쿄에 대공습이 있었고요. 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한 해 1인당 GDP가 24%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46년에도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7년 일본의 1인당 GDP는 30년 전 수준, 그러니까 1916년 수준으로 후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1916년 같으면은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보다도 3년 전입니다. 그때의 1인당 GDP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급격한 후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948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패전 후에 미국의 계획은 일본이 다시 미국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일본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47년과 48년에 중국 본토에서 공산군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로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기로 정책을 선회합니다. 거기에다가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한국 전쟁 특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제 성장의 4대 요소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를 이해하거나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를 비교할 때 이 4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경제는 뭔가를 만들어야 움직이는 것이고 이 만든 것이 팔려야 움직입니다.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총공급이라고 하고요. 사는 것을 총수요라고 하는데 이 공급과 수요가 다 함께 있어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면,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는 쪽에서는 자본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요. 노동력이 또 있어야 되고 노동력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결정하는 인적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이 있어야 공급이 완성됩니다. 우선 일본의 1945년부터 1950년을 보면은 자본은 급격하게 훼손이 됐죠.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시설, 공장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자본인데 많은 생산시설이 파괴가 됐습니다. 또 노동력은 전쟁 동안에 많은 젊은이가 전쟁에 징병이 됐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젊은이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산인데 1945년에서 50년 그 당시 일본은 인적 자산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지금 인적 자산 인덱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950년을 보게 되면은 일본은 유럽과 같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50년 일본의 인적 자산 수준은 1978년의 한국의 인적 자산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기술을 보면은 이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생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은 많이 훼손이 됐고 하지만 노동력과 인적 자산과 기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급 측의 얘기고요. 수요를 보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당시의 일본은 패전 직후 물건을 만들어도 살 시장이 없습니다. 우선 전시에 만들었던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는 이제 만들 수도 없지만은 만든다 하더라도 살 시장이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1948년 미국이 정책을 선회하면서 일본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요.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미군의 군사 기지가 되었습니다. 배후 시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군들은 자기들의 항공모함, 전투기의 수리를 일본 공장에 맡겼고 나중에는 탄약 등의 생산도 일본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멈춰있던 일본 공장들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확충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 공장이나 기계 등은 계속해서 공장을 건립하고 기계를 사고 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요. 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는 나라들은 원조에 기대야 되는데요. 언제까지나 해외 원조에 기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저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1960년과 1965년에 주요 국가들의 저축률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자본을 축적을 하고 또 기술을 개발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없으면 누군가 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팔 수가 없으면은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있었고 한국 전쟁 특수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서독과 일본은 그 서구 사회,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경제권에 편입이 되면서 거대한 시장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점점 소득이 늘어나고 GDP가 늘어나니까 국내 시장이 커졌고요. 해외에 팔 수가 있으니까 해외 시장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생기고 수요가 생기니까 공급한 것들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초에 미국이 반독점 규제에 의해서 반도체 특허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자들이 굉장히 빨리 이 기술을 일본에 도입을 했습니다. 소니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소니는 194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전기밥솥을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반도체 기술을 배우고 나서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에 집중을 했고 그 뒤에는 TV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니는 휴대용 8인치 TV를 1960년에 만들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TV는 좀 크죠. 집에서 보는 것이 TV인데 소니가 이거를 개념을 바꿨습니다. 들고 다니는 TV를 미국 시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8인치. 그 뒤에 62년에는 5인치. 이 8인치 TV와 5인치 TV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또 미국에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어느새 수출 강국이 됐습니다.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고정 환율을 유지하던 시기였는데요. 1달러가 360엔이었습니다. 얼마나 쌌나요? 360엔. 최근에 120엔, 130엔 하던 그 달러당 환율이 엔화의 환율이 150엔까지 갔을 때 와 이거 일본엔 너무 싸다, 너무 싸진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달러당 360엔이면은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싸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저평가된 그런 환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술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8인치, 5인치 그렇게 작게 만들었는데 값까지 싸니까 해외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더구나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출이 많아졌고 무역 적자국이었던 일본이 무역 흑자국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충격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오일 쇼크라는 굉장히 큰 충격이 전 세계 경제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일본 경제는 득이 된 것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굉장히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지니까 연비가 좋은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자동차가 정말 연비가 좋다, 기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느냐, 우리 자동차를 사면은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1971년에는 고정 환율제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1달러당 360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973년에는 전후 처음으로 300엔이 깨졌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니죠. 1달러당 360엔일 때는 좀 더 쌌는데 이제 1달러당 290엔 이렇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비싸지니까 일본의 수출에 좋은 것은 아닌데, 미국 시장에서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하는 가전들이 워낙 품질이 좋고 내구성이 좋다는 인식을 얻게 되어서 여전히 잘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일본 기업도 오일 쇼크로 타격을 처음엔 입었지만 이 타격을 잘 극복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은 여전히 호조였습니다. 1980년에는 자동차 생산이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동차라는 것이 처음엔 독일에서 발명이 됐지만은 나중에 그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드라든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1980년 이때도 패전 1945년 이후에 35년밖에 안 지났어요. 한 세대. 겨우 한 세대가 지났는데 1980년에 자동차 생산에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1979년에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이라는 교수가 Japan as number one 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일본이 이제 세계 최고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부제가 재밌는데, 이 책의 부제가 Lessons for America.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의도는 일본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 일본에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가져온 것이 1950년인데 불과 30년도 채 안 돼서 미국 저명 대학의 교수가 자, 이제는 미국이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 할 정도로 일본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일본 경제가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역 흑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또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도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자동차 회사,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하는 일본의 가전 회사들, 전자 회사들, 전 세계적인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경제가 질주하고 있을 때, 일본 경제가 미국에 대해서 많은 흑자를 얻고 있을 때, 미국이 무역 적자를 얻은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독에 대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점점 누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나라의 통화는 점점 강해지고, 적자를 보는 나라의 통화는 점점 약해지고, 통화가 강해지면은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들이 비싸지는 것이고요. 또 통화가 약해지면은 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싸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비싼 물건은 이제 조금 덜 팔리고 싼 물건이 좀 더 많이 팔릴 테니까 점점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국제 무역의 이론인데 1980년대 중반에 1983년, 4년, 5년에는 이게 잘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견디기가 어렵다, 우리가 계속 적자를 볼 이유가 없다, 이런 여론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 통화가 너무 강하다, 일본 통화나 그 도이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싸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미국 국내 경제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 국내에서는 또 정치적인 압력이 되는 것이죠. 정치가들에게 미국인들이 뭘 좀 어떻게 해라. 왜 우리는 이렇게 실업이 높고 왜 우리나라에서 일본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일본 가전이 많이 팔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가? 왜 우리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야만 하는가?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미국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이 미국의 문제를 미국과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공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는 합의가 1985년 9월 있었습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5나라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달러의 절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 엔화는 너무 싸다. 또 독일의 서독의 마르크화도 너무 싸다. 그러니까 그 통화들 달러 이외의 선진국 통화는 좀 더 비싸게 만들고 달러는 좀 더 싸게 만들자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가 있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외환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달러가 4%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러는 이제 절하되기 시작합니다. N달러 환율은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그 달이죠. 그 달에는 평균이 237엔이었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86년 8월에는 154엔까지도 절상이 됩니다. 35% 절상이 된 것인데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엔화가 120엔, 130엔에서 150엔 정도 가도 엄청난 폭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237엔에서 154엔까지 변화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1970년대 초에는 환율은 절상,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비싸졌는데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오일 쇼크가 있었다고 했죠.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을 만드니까 일본에 유리했고, 그런데 환율이 절상된 거, 엔화가 비싸진 것은 일본에 불리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이걸 잘 넘어갔어요. 일본 경제, 일본 기업이. 그래서 여전히 수출이 호조였고요. 1970년대 초반에는 타격을 입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갔는데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엔화가 절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비싸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기업들이 어려웠어요. 이게 금방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갑자기 그 원화가 30 몇 % 지금 절상이 된다 하면은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1985년 일본에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닛산 자동차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전자 회사인 소니의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85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에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좀 어렵게 된 것이죠. 여전히 기술력은 좋고 하지만은 물건들이 비싸졌어요. 그럼 일본 경제도 타격을 입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수출 강국,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이 1985년에는 5.2%였는데 86년에는 3.3%로 내려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3.3% 하면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한 정도니까 1980년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던 일본 경제에서는 3.3%가 굉장히 내려간 거예요.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뭔가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일본이 좀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물건을 또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또 금융시장도 개방을 해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금융을 개방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도 우리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위축됐다 하면은 어떤 정책이 나오나요? 당연히 정부가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역시 금리 인하죠. 최근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전 세계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다가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985년, 86년에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 기업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일본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라도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면 당연히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85년 12월에는 정책금리가 8.2%나 됐어요. 과거에 금리가 굉장히 높던 그 시절의 얘기니까 정책금리가 8.2%였는데 1년 뒤 1986년에 12월 4.3%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1987년 5월에 가면은 정책금리가 3.3%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8.2%에서 3.3%까지 거의 5%포인트가 1년 반 만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자 비용 그 부담을 줄이겠다,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국내 경기에 자극을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일본에서 재정 지출도 또 늘렸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본 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요. 일본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산 기반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엔화가 절상이 되니까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죠. 환율로 인한 위험, 소위 말하는 환 리스크죠. 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또 해외에서의 생산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외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기업도 이제 실적이 좋고 일본 경제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가 비싸졌지만 일본 경제는 다시 강해졌습니다.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때는 뭐 굉장히 금리도 낮았지만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은행들이 대출 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서류를 조작을 해서까지라도 그 대출을 해주려고 했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일본의 주가 지수와 지가, 땅값이죠. 지가 지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1980년을 100으로 두면은 지가를 보세요. 일본 6대 도시의 상업지 지가인데 1980년에 비해서 1990년에는 6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6배가 된 것이죠. 이게 일본의 6대 도시의 상업지의 지가입니다. 이거를 도쿄의 상업지만으로 한정을 한다면은 6배보다 더 높겠죠. 그런데 이거를 또 도쿄에서 긴자 같은 소위 말하는 뭐 금싸라기 땅 여기만을 본다면은 6배보다 또 뭐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지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니케이 지수, 그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5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부터 84년, 5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를 했지만은 폭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뭐 거의 90도에 가깝게 올라간 것이 한 86년, 뭐 7년 그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굉장히 강력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던,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던 그때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기업도 주식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 당시에는 영업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매달리는 그 경영자는 뭐 바보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영업 외이익, 그러니까 땅을 사고 또 주식 투자를 하고 해외에 가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해외 주식을 사고 심지어는 뭐 그림도 샀죠. 고흐나 이런 사람들의 그 명화에도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영업 수익이 더 많으니까 영업 외 수익을 잘 내는 경영자가 더 우수한 경영자가 되는 이런 뭐 굉장히 병적인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버블이나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버블을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몰기지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버블이 깨졌는데 버블 깨지기 전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을 본다면은 미국도 주택가가 막 오르고 또 덩달아서 주가도 오르면서
계속 사람들이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중앙은행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미국의 FRB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조금씩 올리죠. 지금 이것이 버블은 아닐까, 버블이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버블계 일본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일본의 버블이 전후 선진국이 겪은 버블 중에 최초의 버블이었으니까 그때는 버블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뭔가 너무 좀 경기가 뜨겁다. 그러니까 경기가 뜨거울 때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987년까지는 금리를 내렸지만 87년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올립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의 버블의 정도를 생각한다면은 좀 더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그 후회나 그 비판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1985년에는 제가 한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87년에는 3.3%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89년에 가면은 6.4%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비용을 조달할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이나 일반인 투자가도 중앙은행의 정책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중앙은행의 판단이 지금 너무 경기가 뜨겁다는 것이면은 그럼 이것이 경기가 진정될 수도 있겠네.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네. 혹은 주택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파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파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다가 일거에 굉장히 매도세가 강해지면은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현상이 1990년 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1989년 12월 일본의 주식시장이 연말이 돼서 문을 닫을 때 전문가들에게 일본 경제신문이 내년 90년의 주가를 전망해 주세요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가 내년에도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본 경제신문이 그 해를 마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90년 1월에 개장을 하자마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안을 감지한 투자가들의 일부가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다 파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제 덩달아 이거 정말 끝물인가? 나 벌만큼 벌었으니까 여기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1년을 더 버텼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부동산 불패,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아직까지도 그 부동산 불패 미련이 많이 있죠. 그것처럼 그 당시 일본에서도 주식은 몰라도 부동산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불패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1년을 더 버텼는데 부동산 가격도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91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2005년까지 끝없이 내려가요. 주가는 그 전에 진정이 한번 되죠. 뚝 떨어졌다가 진정이 되고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이런 식이었는데 부동산은 2005년까지 쉬지 않고 15년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2005년의 부동산의 가격이 1984년의 부동산의 가격 다시 또 20년 전으로 후퇴를 해버린 거예요. 플라자 합의 그 이후에 어떻게 버블이 형성됐는지 또 어떤 계기로 버블이 붕괴됐는지 이걸 말씀드렸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아이디어는 플라자 합의하고 같습니다. 원래 반도체라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950년 초에 미국에서 그 특허 기술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가져와서 일본 회사들이 열심히 만들고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가면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일본 기업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자기네 기술이었고 자기네가 그걸 공개했는데 그걸 가져간 일본에서 이제는 미국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판매하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 반도체 회사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 길을 펴지 못할 정도니까 미국에서는 뭐 당연히 불만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플라자 합의의 아이디어도 마찬가지죠. 뭐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이것을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사주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반도체를 사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무역 적자가 심하다. 반도체 분야에서. 그러니까 뭔가 일본에 시정을 요구하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요구를 하죠. 미일 반도체 협정이란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일본도 이 협정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은 너무나 그 큰 시장이고 당시 또 미국에서 보복 관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그 일종의 협박을 한 것이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방위를 미국에 맡고 있습니다. 방위를 미국에 맡기고 일본은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니까 미국의 그 요구나 주장을 뭐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의 기업이나 정부는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때가 1980년대 중반, 1986년이죠. 이제 막 버블이 시작된 그 시점이죠. Japan as Number One이란 책이 79년에 나왔으니까 그 뒤로부터 뭐 7년이 지난 그 시점, 굉장히 일본인들이 자신감이 넘치던 그 시점에 미국에서 반도체 협정을 하자 하니까 일본은 한편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협정을 맺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어느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요. 특히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어느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공정 가격이라고 해서 이 공정 가격을 지키도록 일본 기업들을 지도를 합니다. 이 공정 가격을 지키지 않고 반도체 가격을 더 싸게 해서 수출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가격보다 낮지 않은 가격에서 반도체를 미국에 팔도록 그렇게 하고, 반면에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일본에 그 수입하는 수입액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게는 조달액, 반도체 관련된 것들을 살 때 조달액의 20% 정도는 미국에서 하오도록 이렇게 또 일본 정부가 그 규제를 하는 거죠. 지도를 이제 행정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죠. 마음대로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마음껏 팔 수도 없으니까. 하지만은 당시에 일본 기업은 기술을 막 개발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하면서 영업 이익을 내는 것보다 영업 외 이익에 너무 많이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회사에 위험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가격은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도의 물건은 계속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손해가 난다고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96년까지 존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10년 동안에 일본이 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하는 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직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의 설계하고 반도체 제조가 분리되는, 파운드리하고 팹리스가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만하고 한국에서 뭐 삼성이라든가 TSMC라든가 거대한 반도체 제조 회사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한편 그 IT 기업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90년대에 이미 두각을 나타냈고요. 90년대 후반 되면서는 뭐 아마존도 등장을 했고, 또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 애플, 과거 소니의 워크맨 같은 경우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애플에서 아이패드가 나오니까 뭐 워크맨 같은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IT 기술이 나오고 IT 시장이 형성될 때 일본은 그것도 못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시죠.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 가장 많이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라인이 한국 회사가 개발한 것이다. 지금은 일본과 그 합작이지만요. 원래 한국 회사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개발한 라인을 주요 메신저로 사용을 할 만큼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없었고 발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블기와 또 버블에 붕괴된 직후에 그 10년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버블이 있을 때 일본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부동산과 주식에, 특히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샀습니다. 뭐 미국까지 진출해서 샀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6배까지 올랐다가 그 6배가 그대로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때 부동산에 계속 투자한 회사들은 자기의 재무제표에서 자산란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금리가 싸니까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그 부채를 늘려가지고 부동산을 샀는데 갚아야 되는 부채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인 부동산은 값이 뚝 떨어졌어요.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은 뚝 떨어지니까 자본이 잠식될 그런 위험에 빠지는 그런 기업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위협을 느끼게 됐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겠지만은 계속 일본이 도산 위험에 빠진 그 기업들조차도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이죠. 좀비 기업조차도 계속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수명을 연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90년대 후반에 부실 채권이 쌓이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또 기업도 많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산하기 전에 도산의 위협을 느낀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한국에서 삼성이 또 대만에서 TSMC가 막 치고 올라오는 이때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기업들이 다 도산의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기술 개발도 소홀히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버블이 끝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버블의 후유증이죠. 버블 때 있었던 잘못된 투자, 과도한 투자의 후유증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 체력이 약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도산 건수가 90년대 후반 되면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은행에서는 부실 채권이 계속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91년부터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91년까지는 8.3%까지 올라갔는데 8.3%까지 올라갔던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 시작해서 93년에는 2%대로 내려갑니다. 95년에는 1%대로 내려가요.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은 기업들이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야 경기가 사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투자를 해가지고 뭐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수익이 생기면은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가지고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버블이 붕괴됐을 때 일본 기업들은 300%, 400%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200%나 150%까지 낮춰야 됐기 때문에 뭐 투자의 여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 금리를 낮추어도 경기가 전혀 좋아지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1999년에는 전후 최초로 제로금리 정책 금리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0까지는 아니고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까지 갔는데 이것이 이제 제로금리 정책이다.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전 세계도 그렇게 알려져서 세계 최초의 제로금리 정책이 1999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에 90년, 91년에 주식시장이 버블이 꺼지고 붕괴되고 부동산에서 버블이 꺼지고 붕괴되고 이렇게 할 때도 일본에서는 이것을 버블의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15년이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만 내린 것이죠. 그런데 금리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99년에 이제 정책 금리를 0%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일본에서 10년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10년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때 일본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이 또 하나 겹쳤어요. 자,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플라자 합의가 버블의 단초가 됐고 또 버블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고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기업들이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나 이거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잔뜩 겹쳤죠. 이제 90년대에 버블이 꺼지면서.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96년부터 일본에서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15세부터 64세의 인구가 그때부터 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중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간을 차지하는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또 소비하는 인구죠. 소비하는 인구, 집을 사는 인구, 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공급 측에서 기업도 어려운데 지금 수요 측에서 국내 시장도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업들이 믿을 거는 해외 시장인데 이제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되죠. 국내 시장이 위축이 되니까. 그런데 해외에서도 97년에 아시아 위기가 있었고요. 그 뒤에 아시아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이것도 일본 경제에는 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 또 아시아 그 외환 위기가 온 것, 이런 것들이 일본을 계속해서 강타하니까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99년 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고 또 잠깐 진정이 됐다가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또 그 IT 버블 붕괴라는 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그때 또 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뭐 기업이 어려우니까 뭐 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90년대 후반이 되면은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경기 후퇴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버텼죠. 그런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하니까 실업률도 치솟았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을 한번 보세요.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에는 거의 10%까지 올라갔고요. 이때가 소위 말하는 취업 빙하기, 그리고 이제 취업을 포기한 세대가 나오고. 그런데 2021년, 2022년 최근을 보면은 이 실업률이 또 다시 내려가 있어요. 일본이 계속 저성장이었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다시 내려갈 수 있게 됐겠나요? 이걸 인구 문제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인구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성장은 지속이 됐지만은 실업은 좋아졌습니다. 고용이 좋아진 것이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본의 사회 지표가 개선된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에서는 2000년대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일본인들은 어떤 걸 깨달았는지, 이 깨달음에서 우리 한국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버블은 없다. 버블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우리 경제 능력으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진 걸 뜻합니다.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면 오랜 치유가 필요한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블 붕괴 직후 일본인들은 장기 침체의 시작이란 걸 몰랐습니다. 경기가 잠시 후퇴한 걸로 생각했지만 오판이었죠. 그 후 10년이 지나서야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준이었습니다.